박정우는 결국 고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3등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동해까지 갔지만 바다는 그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도만이 쉼없이 밀려왔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빈 바다 앞에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꿈꾸며 상경했던 청년이 왜 하필 고래를 찾아 떠났는지, 그리고 보지 못한 그 고래가 그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정우가 태어난 곳은 지도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언제나 흙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비가 오면 그 흙은 곧장 진창이 되었습니다. 여름이면 논에서 올라오는 물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겨울이면 바람이 지방까지 스며들어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시렸습니다. 정우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집 중 하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처마 끝에서 떨어진 물이 마루를 적셨고 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성치 않았습니다. 젊었을 적 공사장에서 다친 허리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고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남의 밭에 나가 일을 했고 저녁이면 지친 몸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정우는 어린 나이에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오는 반찬 수가 줄어들 때, 학교에서 준비물을 내라고 할 때,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올 때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가난은 그를 주저앉히기보다는 더 멀리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밤이면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다는 별이 이곳에서는 유난히 많았습니다. 정우는 별을 세며 생각했습니다. 여긴 아니야.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 섞인 방송 너머로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기타 소리, 낯선 도시의 이야기, 바다와 기차와 떠나는 사람들의 노래. 정우는 그 노래들을 들으며 상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이 마을을 떠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성공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곳을 벗어나는 것, 부모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됐다는 말을 듣는 삶을 막연히 꿈꾸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는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잠시 들른 행상인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를 헤엄치는 커다란 고래 그림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끝없이 넓은 바다, 그 속을 유유히 가르는 거대한 생명체. 그 순간 정우의 가슴 속에 이름 모를 감정 하나가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고래가 훗날 자신이 평생 놓지 못할 꿈의 형상이 될 줄은. 그저 그날 밤 정우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 그것이 훗날 고래라 불리게 될지도 모른 채로. 흙먼지가 내려앉는 마을 어귀에서 한 소년이 별을 세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아직 이름도 형태도 없었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먼 바다 어딘가를 헤엄치는 고래처럼. 정우가 상경하던 날 마을 버스는 늘 그렇듯 흙먼지를 길게 끌며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몸 성이만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가방 속에 얇은 옷 몇 벌과 공책, 그리고 행상인이 주고 간 낡은 고래 그림책 한 장을 넣었습니다. 그 종이는 이미 모서리가 해졌지만 그에게는 부적 같았습니다.
서울만 가면 뭐든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정우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그는 숨부터 막혔습니다. 사람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스피커에서는 알아듣기 힘든 안내방송이 쏟아졌습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 기름 냄새,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섞여 목구멍을 긁었습니다. 정우는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반쯤 잘라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시구나. 그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도시의 그림자에 눌려 납작해지는 것처럼. 그는 처음엔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야간학교라도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대학도, 언젠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성공은 멀었지만 길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먼저 그의 신발부터 닳게 만들었습니다. 하숙집은 청계천 쪽 골목 끝에 있는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방바닥은 늘 축축했습니다. 옆방의 기침 소리와 라면 끓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월세를 받을 때만 친절했고 조금만 늦어도 말끝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우는 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인쇄소, 소음이 귀를 때리는 철공소, 먼지가 눈을 따갑게 하는 목공소. 일할 수 있습니다. 를 100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경력 있어? 소개장은? 몇 살이야? 그리고 마지막엔 늘 연락할게였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꿈은 늘어지기 시작했고 현실은 가까워졌습니다. 정우는 결국 인쇄소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빠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잉크 냄새가 코에 박혔고 기계는 하루 종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견뎠습니다. 손가락 끝이 까지고 종이에 손을 베어도 견뎠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 월급으로 집에 돈을 보내고 남은 돈으로는 책 한 권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월급날 정우는 봉투를 받자마자 하숙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조심히 열었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웃었습니다. 얇아도 내 돈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벌어낸 돈. 그는 봉투를 가슴에 잠시 대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숙방에 누워 처음으로 도시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고향집 지붕을 고쳐드리는 일, 어머니 손에 새 장갑을 끼워드리는 일, 언젠가 기타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도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일. 다음 날 아침 하숙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월세, 오늘까지야. 정우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어제 받았어요. 아주머니는 봉투를 받아 세어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 지난달도 밀렸잖아. 정우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그는 분명 지난달 월세를 냈습니다. 제가 냈는데요. 안 냈어. 기억 안 나? 그리고 연탄값, 물값, 전기값. 다 합치면 이것도 모자라. 정우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쿵 내려놓았습니다. 줄줄이 적힌 숫자들. 정우는 글씨를 읽어도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시의 장부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숫자로 만들고 숫자로 빼앗았습니다. 그날 정우는 책을 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돈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월급 봉투는 월세라는 이름으로 증발했고 정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서울에서는 내가 벌어도 내 것이 아니구나. 꿈이 아닌 생존이 먼저라는 사실이 그때 처음 피부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늘 반듯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허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폐였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았고 숨이 자꾸 찼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 끝에 정우야, 내가 힘들면 말해도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이 더 아팠습니다. 힘들면 말하라니.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그는 이미 힘든데 힘들다고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인쇄소로 갔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도 편지 내용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잉크 냄새가 갑자기 속을 울렁이게 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오타를 냈고 종이를 잘못 끼웠고 상사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은행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도 못하면서 담배 가게 앞에 서서 멍하게 연기만 상상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그 꿈은 이제 반대로 변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무너지면? 그날 밤 그는 고래 그림책 조각을 펼쳤습니다. 고래는 여전히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래가 더 이상 자유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바다 한가운데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꿈을 원망했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 현실은 더 잔인하게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정우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쇄소 동료 중 누군가가 야간학교 다니면 검정고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굶다시피 하며 등록비를 모았고 종이값을 아끼려고 폐지를 주워 공책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면 꿈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야간학교 교실 앞 그는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칠판 앞에는 선생이 있었고 학생들은 낡은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그 장면은 정우가 원하던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문만 열면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왔냐? 인쇄소에서 일하던 동료 둘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은 빨갰습니다. 공부하려고.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잠시 정우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공부해서 뭐하게? 우리 같은 게? 다른 동료가 말을 받았습니다. 야,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여기 와서 폼 잡지 마. 그 웃음은 악이라기보다 체념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체념이 도시의 공기처럼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우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등록 서류가 손에서 조금 구겨졌습니다. 그는 교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날 정우는 결국 교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며 나도 저 웃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이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순간 꿈은 가장 먼저 숨이 막힙니다. 정우가 처음으로 배운 서울의 진짜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버티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규칙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버티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잊습니다. 그럼에도 정우는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꺾인 사람은 고래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가끔 꿈을 꿨습니다.
밤새 잉크 냄새 속에서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나면 잊혀지는 꿈. 하지만 딱 하나는 자꾸 남았습니다. 바다. 그리고 그 바닷속을 헤엄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정우는 그 고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이 도시가 끝끝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날이 오면 그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때는 아직 동해라는 지명도 3등 완행열차라는 말도 정우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꺾이던 그 순간들은 이미 정우의 가슴속에 작은 지도 하나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떠나게 될 방향을. 정우가 기타를 처음 만진 건 꿈이 더 이상 말을 걸어오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인쇄소 근처 허름한 주점, 퇴근 후 몸을 눕히듯 들르던 그곳에서였습니다. 벽에는 담배 연기가 눅진하게 붙어 있었고 바닥은 언제나 끈적거렸습니다. 그날도 정우는 소주를 앞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고 침묵하면 아직 버티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구석자리에서 누군가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통기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정우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음은 정확하지 않았고 노래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울림이었습니다. 한번 쳐볼래? 술 기운에 밀려 도연이 기타를 건넸습니다. 정우는 손사래를 쳤지만 기타는 이미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올리는 순간 굳은 살도 없는 손이 줄에 베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정우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기타에 매달렸습니다. 인쇄소에서 돌아오면 술집으로 향했고 술집에서 돌아오면 기타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코드 하나를 잡는 것도 버거웠지만 반복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줄을 누르는 손끝에 굳은 살이 생기자 그는 그 굳은 살이 마치 도시에서 살아남았다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타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기타는 정우를 잠시 잊게 해줄 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술은 더 빠르게 그를 잠식했습니다. 한 잔이면 됐던 것이 두 잔이 되었고 두 잔은 어느새 병째로 바뀌었습니다. 취하면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술집 테이블에 엎드린 채 아무도 묻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시골에서 왔다는 말, 성공하고 싶었다는 말,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는 말. 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도시에서는 남의 절망이 오래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술에 취한 자신의 모습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얼굴은 벌겋고 말은 헛돌고 기타줄은 자꾸만 틀렸습니다. 어린 날 밤하늘을 보며 성공을 꿈꾸던 자신과는 너무도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가난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돈도 없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인쇄 잉크가 아직 지워지지 않은 손, 축 처진 어깨, 술로 부은 눈.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었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타를 치다 보면 가끔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골 마당, 별이 가득하던 밤, 떠나겠다고 다짐하던 소년. 그 소년은 분명히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정우는 그 소년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소년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깊어질수록
그는 더 나약해졌습니다. 어차피 안 되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누군가 꿈 이야기를 하면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야간학교 앞에서 돌아섰던 그날의 웃음이 이제는 그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마음을 지켰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프니까.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기타줄 사이로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한음을 눌러가다 보면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가득 차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해 하숙방으로 돌아온 정우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여전히 반듯했지만 내용은 짧았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건강하게만 있으면 된다. 너무 애쓰지 마라. 정우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건강하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위로인지 포기의 허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꺼냈습니다. 줄을 튕기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코드는 여전히 틀렸고 리듬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구의 노래도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소리를. 하지만 손가락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소리는 흩어졌습니다. 정우는 기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였고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도시에는 자신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루를 버티고 있을까? 문득 정우는 고래 그림책 조각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종이 위로 고래는 여전히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림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고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목적지가 있기는 한 걸까? 그때 정우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만약 진짜 고래를 본다면? 만약 바다에 가서 그 거대한 생명체를 눈앞에서 본다면? 그러면 뭔가 달라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 정우는 그 생각을 곧 지워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고래를 본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성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 생각은 자꾸만 되돌아왔습니다. 인쇄소에서 기계를 돌릴 때,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일 때, 기타줄을 누를 때마다 고래, 바다, 떠남. 그 단어들이 정우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기타와 술에 빠진 시간은 정우를 어른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꿈을 미루는 법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공하고자 했던 어린 날의 열망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현실과의 거리는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그 간극 앞에서 정우는 자주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건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타를 끌어안고 잠들 때면 그는 종종 같은 꿈을 꿨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언제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어딘가에서 무엇인가가 숨을 쉬고 있는 느낌. 정우는 아직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의 방황이 끝이 아니라는 불안한 예감이었습니다. 기타와 술로 버티는 이 밤들이 언젠가는 더 멀리 떠나기 위한 예고편처럼 느껴졌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정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찾던 건 성공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기계 소리가 아니라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잉크 냄새가 아니라 바람 냄새가 나는 곳. 그곳이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아니라는 것. 그날 밤 정우는 기타를 내려놓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래 그림책 조각을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습니다. 아직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준비였습니다. 언젠가 떠날 날을 위한. 그 예감은 서서히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한 날은 특별한 사건이 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받은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너무 오래 이어졌고 그 사실이 그를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는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타는 무릎 위에 있었고 소주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줄을 튕기다 말고 손이 멈췄습니다. 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무엇을 잊기 위해 기타를 치고 술을 마시는지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여기서 끝이겠구나. 그 말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도망치듯 살아온 서울에서 그는 어느새 도망칠 곳조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향한 열망은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체념과 자기연민뿐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야. 도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기타를 무릎에 얹은 채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도연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피곤해 보였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뭔 생각 그렇게 많이 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가 기타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아직도 뭔가 되고 싶어? 정우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내 눈빛 보면 알아. 넌 아직도 꿈 같은 거 버리지 못했잖아. 도연의 말투에는 비난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정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지. 도연은 말을 멈추고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꿈은 사치야.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넌 그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은 알아요? 그게 전부라는 거?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 근데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 그게 현실이니까.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형, 나 떠나려고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 동해요. 바다. 바다? 거기 가서 뭐하게?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래 보러요. 도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래? 너 미쳤어? 모르겠어요. 근데 가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야, 정신 차려. 고래 본다고 뭐가 달라지냐? 돈이 생기냐? 일자리가 생기냐? 아니요. 그럼 왜 가?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도연은 기타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근데 말이야, 정우야. 넌 거기서도 똑같을 거야. 바다 앞에서도 고래를 봐도 결국 넌 너잖아.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그 말이 정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망? 맞습니다. 결국 자신이 하려는 건 도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도망치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 그래도 가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망이라도 좋아요. 여기 있으면 진짜 끝이에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타줄을 튕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값을 테이블에 놓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우야. 문 앞에서 도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고래 못 보면 어떡할 거야?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최소한 찾아보기는 했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우는 골목을 걸으며 주머니에서 고래 그림책 조각을 꺼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바랜 종이 위의 고래는 여전히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하숙방으로 돌아온 정우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기타, 그리고 고래 그림책 조각. 짐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이 도시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 자체가 처음부터 아주 작았던 것처럼. 다음 날 새벽 정우는 인쇄소 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사장은 담배를 피우던 손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유? 떠나야 할 것 같아서요. 어디? 동해요.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야, 박정우. 너 제정신이냐?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가야겠어요. 사장은 한참을 정우를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급여야. 가져가. 정우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꿈조차 떠났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는 애들. 넌 다를 것 같냐?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은 다시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뭐, 좋아. 가봐. 근데 말이야, 박정우. 거기서도 안 되면 그땐 진짜 포기해야 돼. 알겠냐? 예. 정우는 인쇄소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서울은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습니다. 정우는 3등 완행열차표를 끊었습니다. 가장 느리고 가장 값싼 선택.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선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떠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차 안에서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공장 굴뚝 아파트, 네온사인. 그 모든 것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정우는 기타를 무릎에 얹고 줄을 한번 튕겼습니다. 소리는 조용히 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나? 동해요. 동해? 거긴 왜?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래 보러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고래? 고래는 쉽게 안 보여. 운이 좋아야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최소한 찾아는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찾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단. 기차는 천천히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이 사라지고 아파트 대신 논과 밭이 나타났습니다. 정우는 기타를 무릎에 얹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별을 보며 떠나겠다고 다짐하던 밤이 겹쳐졌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이만큼이나 멀리 돌아오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동해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바다는 어둠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규칙적으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정우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에 섰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각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바다를 향해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고래를 보겠다고, 아니 고래를 만나겠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고래를 꼭 봐야만 할 이유도 반드시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다만 이 새벽, 이 바다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왔다. 그 한마디는 패배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틀을 깨고 나와 자기 자신 앞에 서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정우를 조금 살게 했습니다. 정우는 동해 항구에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보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바다를 보고 고래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 예전처럼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침이 밝고 항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떠나기에는 아직 마음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항구는 생각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새벽을 건너온 배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사람들은 인사 대신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밧줄을 당기고 생선을 나르고 얼음을 부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뭐 도울 거 없을까요? 늙은 선장은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말 없이 손짓했습니다. 그날 정우는 생선 상자를 나르고 갑판을 닫고 망가진 그물을 정리했습니다. 손은 금세 비린내로 가득 찼고 팔은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노동은 인쇄소의 기계 앞에서 느끼던 피로와 달랐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숨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항구 끝에 앉아 바다를 보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소주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정우를 조금 놀라게 했습니다. 술 없이도 하루를 견딜 수 있다는 걸, 아니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고래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파도는 쉼없이 오갔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정우는 처음으로 버틴다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숨쉬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항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기타를 꺼냈지만 곧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굳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대신 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배의 경적, 바닷바람이 옷자락을 스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느린 노래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처럼 가벼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우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항구 사람들은 굳이 붙잡지 않았고 그는 굳이 작별 인사를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바다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고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사실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보지 못했어도 괜찮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맨 고래는 성공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 인정받는 삶, 견뎌내는 삶이 아니라 숨쉬는 삶, 하루를 하루답게 살아내는 삶이었음을.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쇄소는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고 방은 여전히 좁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술로 하루를 지우는 사람으로, 기타로 현실을 가리는 사람으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성공은 아직 멀었습니다. 어쩌면 끝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제 그 사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래는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래를 찾으러 떠났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이후로 그의 삶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우 자신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숨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우는 고래를 보지 못했지만 그 여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숨결을 되찾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잊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것, 살아 숨쉬는 것의 의미를. 당신도 지금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혹은 이미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찾으려 했다는 것, 그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조금 더 당신답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도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마음 한뜰 채널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용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고래를 찾는 여정처럼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